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서 들어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별 1등이야? 업 1등.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녹화 시작해야 되겠죠? 2시 넘었죠?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서울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이에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이 음악은 에브리데이 싱글데이라는 그룹이 부른 이웃집 마녀라는 노래입니다. 철구님하고의 방송 좀만 기다려. 에브리데이 망치데이? 이 사람들이 진짜.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조금씩 네 맘을 알 것 같은데 움츠려든 가슴이 펴지질 않네. 조금씩 내 맘은 널 향해 가는데 계속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자,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철구님 방송 시청자가 7만 명이나 돼요? 어떻게 나 때문에 시청률 떨어지면. 큰일 났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자,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우리 철구님하고의 방송은 원래 오늘 밤 9시였는데, 예, 오늘 굉장히 중요한 스타크래프트 대회가 있대요. 그래서 목요일로 연기하기로 했어요. 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이 평상시에 철구님 시청자의 절반도 안 될까봐 걱정이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먼저 광고 말씀드릴게요. 원래 오늘 저녁 9시에 철구님이랑 같이 합방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 이제 그 스타크래프트 리그에 되게 중요한 게임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철구님이 이렇게 해설을 하셔야 되는 거래요. 예. 이제 우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무슨 스타크래프트 방송이 뭐 중요하냐 싶으시겠지만, 사실 이게 스타크래프트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그게 가장 관심사이고 주요 관심사이시고, 여러분이 토론회 보면서 망치부인이 대선 토론회 해설해줬으면 좋겠다 싶으신 것처럼 게임 방송을 또 보시면서 해설을 또 어떻게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그게 또 게임 방송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철구님께서 저한테 혹시 시간 좀 늦춰줄 수 있느냐, 그래서 목요일로 늦췄어요. 근데 세상에
깜짝 놀랐어. 오늘 대선 토론회 있었다면서요? 예, 나 오늘 대선 토론회 있는지 몰랐었어. 예. 오늘 대선 토론회 있는 줄 모르고, 저기, 철구님이랑, 저기, 주일날인가? 토요일날인가 시간을 변경했거든요? 예. 아, 어제였나 보다. 어제인가 이렇게 시간을 변경했는데, 세상에 알고 보니까 오늘이 대선 토론회 있었던 날이야. 그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꼼꼼하셔. 예. 만약에 내가 그 시간에 저기 철구님하고 합방을 했어봐. 얼마나 저 시청자들한테 내가 욕을 먹었겠어. 저 개념 없는 망치 부인. 지가 투표권 없다고 대선 토론하는 날 딴짓거리 한다고 욕을 먹었을 텐데, 예, 우리 하나님께서 참 중요한 스타 게임을 오늘 밤에 배치하셔서, 그래서 이 철구님이 나랑 합방을 저기 연기할 수밖에 없금, 진짜 꼼꼼하시다니까? 아, 이 꼼꼼함은요,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꼼꼼함과 달라. 진짜 너무 완벽해. 아, 네네. 이 망치 부인이 오늘, 또 아무 생각 없이 또 쫄래쫄래 인천 가가지고 또 생방송 하고 있다가 벼락 맞을 뻔했잖아. 아, 오늘 이게 아프리카 차원에서 하는 주 행사이군요. 그랬구나. 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엉뚱한 짓 할 뻔했는데 또, 이 하나님께서 또 꼼꼼하게 일정 조정에 들어가신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철구님하고의 방송은, 5월 4일, 예, 5월 4일 날 밤 9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너무 완벽하셔요. 예. 이 원래 5월 4일 날은 우리가 가족끼리 보내야 되는 날인데, 제가 요즘에 이제 저녁을 금식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마침 5월 4일 저녁에 널널했어요. 예, 그래서 참 다행이다 싶고, 예, 그래서 5월 4일 날 낮에, 예, 5월 4일 날 낮 2시에 제가 여기서 시사수다방 하고, 그리고 방송 끝나고 출발해서 인천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니까, 그날 저녁 9시부터는 철구님 방송을 검색해서 보셔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아셔야 될 거는, 우리 철구님 방의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핫한 분들이라서, 예, 여러분들이 우리 망치부인 방송의 시청자들의 일반적인 수준으로 보시면, 놀라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채팅창을 끄고 보시는 게, 예, 저에 대해서 막 이렇게 혹시 욕설이 올라오더라도, 그게 그 방의 관심 표현이래요. 예, 제가 철구님이랑 합방한다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조언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사실 이게 망치 부인이 왔는데, 욕을 안 하면, 그게 더 그 방에서는 저기, 무풀이래. 예, 이게 우리가 이제, 악플보다 나쁜 게 무풀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망치 부인에 대해서 뭐 이렇게 관심 표현을 하시는데, 그 방송의 시청자들의 어떤 문화이기 때문에, 예, 우리 방 시청자들이 보고 깜짝 놀랄까봐, 예, 그게 좀 걱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막 수샷 뜨고 고소 그러면 안 돼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철구님 방송을 보실 때, 채팅창을 살짝 내려놓고 보시는 게 좋겠다. 예, 철구님 얼굴만 보세요. 예, 괜히 또 채팅창 보고 또 기절하셔가지고, 특히 우리 노약자분들, 예, 어르신들이나, 예, 심장이 약하신 분들, 또는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우리 방 시청자분들이 조금 이제, 좀 있으시잖아. 내연배 분들은 이게 혈압도 높고 심장도 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 우리 노약자 시청자분들은, 채팅창을 끄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래요. 예전에 철구님 방송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뭐 키고 보시고, 예.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채팅창 분위기를, 이게 잘 뭐라 그러나, 이게 너무 리얼하게 전달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이 정도면 반응이 어떤 거다, 뭐 이렇게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놀라실 수 있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우리 아프리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망치부인 방송 시청자분들 중에는, 다른 방송은 모르고 오로지 망치부인 방송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띄엄띄엄 또 철구 치고 들어갔다가 전혀 다른 분위기를 보고 깜짝 놀라실까봐 그게 조금 걱정이네요. 네, 고소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철구님 방에서는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예, 우리 방송이 아니니까 우리가 손님이에요. 예, 예의 바르게, 예, 그분들의 매너에 맞춰서, 예, 시청하실 분들은 시청해 주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그냥 우리 재방송 보시면서 이렇게 마음을 다독이시는 것도 괜찮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철구님 방송, 철구님과의 합방은 오늘 저녁이 아니라 내일 모레 4일 저녁 그 9시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것도 제목으로 고쳐놔야 되나? 네, 잠깐만 여기 제목을 좀 고칠게요. 예. 오늘 또 계속 또 누가 질문할 것 같아, 그죠? 예. 예. 일밤이라는 그래. 목요일 저녁이라고 쓰면 되겠지. 예. 자, 네, 진정들 하세요. 철구님하고의 합방은 목요일 저녁 9시. 예. 네네. 자, 뭐요? 철구님하고의 방송은 목요일 저녁 9시라는 거. 네네. 양해 좀 해주시고. 네. 이제 우리 망치부인 방송 시청자분들이 이 망치부인 방송에만 익숙하셔가지고 다른 방송을 잘 못 들으세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뭐 여러분의 문제는 아니고 워낙 이제 우리 또 이 망치부인은 근데 사실 아프리카가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방송에 꽂히면 원래 그 방송만 듣는 게 그게 또 아프리카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은 그러니까 철구님 방송 듣던 분들은 망치부인 방송 재미가 없죠. 예. 그런 것처럼 각 방마다 각 BJ들의 어떤 어투, 느낌, 말투 이런 게 좋은 사람들이 그냥 그 방송을 보는 거기 때문에 아프리카에는 모두 이 방송과 시청자들이 이렇게 다 달라요. 굉장히 개성이 강한 편이죠. 근데 이제 가령 우리 방송 시청자분들 중에서 다른 방송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우리 채팅창에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끔 우리는 무조건 블랙이에요. 다른 방송을 홍보하거나 비판하거나 무조건 블랙이다. 이게 왜냐하면, 사실 이제 우리 조카가 지금 이제 무슨 도매시장에서 장사를 배우고 있는데, 이런 도매시장 같은 데에서 옆 가게를 낮추면, 그럼 그 가게, 이 도매시장 전체가 죽어요. 이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죠. 다른 BJ들 방송은 뭐, 이렇게 막 욕을 하고 이러면,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게 아프리카의 페어플레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상도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송은 다른 방송 BJ들에 대한 홍보도 또 비판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일부러 어떤 방을 띄우기 위해서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이제 아프리카에 망치부인을 잡겠다 이러면서 이제 국정원 똘마이들이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일부러 우리 방에 와가지고 뭐 누구누구가 내 욕했다. 누구누구가 망치부인 욕했어요.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홍보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듣고 우리 방송에 순진한 시청자들이 우르르 몰려가면 팍 그 시청률이 올라가거든. 그렇게 해서 띄우려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의 우리 방송에서는 다른 방송 BJ 누구도 칭찬도 비판도 하면 안 된다. 예, 라는 거. 다만 이제 제가 까루님, 최구님, 철구님 이렇게 세 분하고 방송하는 이유는 이 세 분이 저 때문에 고초를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분들하고는 같이 방송을 하기로 한 거예요.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5월인데 옛날에 5.18 때 방화 타령을 틀지 못하게 하는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까루님은 절 도와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한 1년 방송 못했어요. 제가 알고 있기는 1년 동안 그분이 고생하셨어. 온갖 루머와 온갖 악플에 시달리면서 1년 정도를 고생하셨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망치부인하고 아예 아무런 관계없이 이렇게 지내시니까 다시 안전해지신 지 몇 년 안 됐어. 그 다음에 최구님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황교안 미필이라고 까대니까 최구님을 괴롭혀가지고 그래서 최구님이 벌써 한 2년 정도 고생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철구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프리카에서 크게 히트를 치는 방송을 하면, 그러니까 히트 쳤다기보다 우리 방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국정원에서 숨기고 싶은 이야기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다 보면 나온단 말이야. 모르고 그냥 얘기했는데 그게 진짜였어.
그러면 그 다음에 반드시 아프리카의 BJ들을 괴롭히는데 주로 타겟이 철구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철구님을 계속 괴롭혀서 몇 번을 고초를 겪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 분하고는 제가 방송을 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 까루님의 나는 BJ다 출연했고, 그 다음에 우리 최구님하고 지난번에 방송 한번 했고, 3월 말에,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우리 철구님하고의 방송을 하게 된 겁니다. 예, 네. 그니까 이제 내가 황교안이 군대 안 갔다고, 황교안 군대 가라 이렇게 쓰고 나면, 황교안이 군대 안 갔다고 미필 황교안이라고 딱 비난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곧바로 최군님 문제가 터져가지고 최군님을 계속 괴롭힌 거야.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고, 이 최군님이 무죄라는 게 다 최종 판결이 났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시비 거는 몰지각한 네티즌들이 있어요. 예. 이런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제정신이 아닌 애들이, 근데 난 얘네들 누군가 이게 조직적으로 괴롭힌 것 같은데, 얘네 뒤에 돈줄이 누굴까? 나는 그게 늘 궁금해. 왜냐면 이 소송비도 꽤 들 텐데, 예. 왜냐하면 이게 서로 이제 다 맞고소가 들어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송비가 꽤 들 텐데 그 돈을 누가 감당해 주는지, 예. 그게 좀 궁금해.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국정원에서 거의 소송비를 국민 세금으로 막 내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아주 궁금하다는 거죠. 그리고 참 이번에 그래, 그 얘기도 해야 되는구나. 국정원에서 돈 주고받은 거, 예. 국정원에서 알파팀에 돈 주고받은 거 기사 있죠? 예. 국정원하고 알파팀에서 돈 주고받은 물증이 나왔잖아. 그죠? 예. 그래서 국정원에서 댓글 부대에게, 막 이렇게 실제로 돈을 입금했던, 그리고 이제 소위 지네 논객을 키우겠답시고, 논객은 나발. 예. 헛소리 하는 애들을 키우겠다고 돈을 입금하고, 그걸 또 막 나눠 쓰고 막 이랬던 문자 메시지 이런 게 다 증거가 잡혔어. 예. 그 기사 좀 올려주시고요. 아주 국민 세금으로 이 국정원 직원이 그걸 지급하고, 그걸 지들끼리 또 나눠 쓰고, 지네는 논객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볼 땐 알바죠. 예, 댓글 알바들끼리 돈 나눠 쓰는 뭐 이런 얘기들이, 예, 거의 걸렸다는 거. 예. 네. 국정원 알바팀에게 직접 돈 줬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막연히 그럴 거다라고 생각해 왔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국정원에서 알바팀에게 돈을 줬을 거라고 우리가 막연히 생각해 왔는데 이게 물증이 나온 거야. 예. 이제 물증이 잡혔다는 거죠. 예.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다음 뉴스가 아닌가 보구나. 예. 국정원 알파팀에게 직접 돈 줬다. 이 알파팀이 뭐냐면 댓글부대, 민간인 댓글부대. 예. 이게 지금 이제 민간인 댓글부대에게 직접 돈을 줬다라는 증거가 잡혔어요. 예. 국정원 직원이 보수단체라고 하면 안 돼요. 이 댓글부대 대표에게 여론조작, 조직 운영 자금을 준 정황, 단독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거. 국가정보원이 민간 여론조작 조직에게 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인 물증을 통해 최초로 확인됐다. 국정원이 보수단체 쪽에, 저기 보수단체라는 말 참 그래. 이 꼴통단체 그렇게 쓰면 또 언론이 또, 이 언론으로서 욕을 먹으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댓글부대라고 얘기하거나, 예, 이 친박단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 친이 친박단체 쪽에 자금 지원을 해왔다는 증언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구체적인 물증과 함께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이 국회 감시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예산 뒤에 숨어서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작 조직을 운영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의 파장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 수구단체. 이 국회 정보위원회와 사정당국 관계자들을, 한겨레 21이 국회 정보위원회와 사정당국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 박아무개가 민간 여론조작 조직 알파팀이 꾸려진 초기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 이 팀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이 사람의 계좌로 세 차례에 걸쳐서 2천만 원을 직접 송금했다. 국정원 직원 박 씨는 매월 25일 자신의 계좌에서 김 대표의 계좌로 500만 원, 700만 원, 650만 원을 각각 송금하는 과감한 모습을 보였다. 얘네들이 진짜 개념이 없는 거죠. 그냥 이제 그 국정원 직원 박 씨가 지 통장으로 돈을 직접 입금한 거야. 예, 국정원 직원 명의로 직접 알파팀에 돈을 지급했다는 것은 국민 세금인 국정원 예산이 우파 단체의 여론 조작에 사용됐음을 뜻한다. 이는 국정원의 정치활동 관여 금지를 규정한 국정원법 제9조의 위반 사항이다. 국정원 직원 박 씨의 직접 송금 내역이 확인됨에 따라 국정원 예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더욱 구체화되었다. 국정원은 공무원일 뿐 우익이 아니다. 경제적 계약 관계다. 예, 이게 이제 이 뒤에 내용은 뭐냐면 이제 국정원 직원을 또 까는 거야. 이 돈 받은 중간 관리자가 그 국정원 직원 또 까는 거예요. 국정원을 학교라고 불렀던 누구누구가 국정원에서 입금받은 돈은 급여라고 불렀다. 이거 확실하죠. 급여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이제 그 댓글 알바라는 중요한 증거가 되겠죠. 12월 급여를 입금받은 날인 2008년 12월 24일 알파팀에게 보낸 전자우편을 보면 십자군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12월 급여가 예정보다 빨리 집행됐습니다. 첫 급여 지급을 위한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오프라인 모임을 공지했습니다. 예, 라고 얘기했고 또 학교 측과 싸우고 있다. 학교 측은 공무원일 뿐 우익이 아니다. 상부의 지시로 팀 구성이 이루어진 상태나 경제적 계약 관계로 생각한다. 예, 국정원은 수준과 실적 등을 요구하며 피곤하게 한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를 보면 이 그 댓글 부대들은 자신들이 진행했던 여론조작 사업을 사상적인 성전으로 사상적인 성전으로 생각하는데 국정원은 단순한 경제적 하청관계로 파악했음을 알 수 있다. 김 대표는 또 학교 측으로부터 하루 서너 차례의 전화와 정기적 만남을 통해 시달리고 있다. 분명한 것은 자기에게도 이 일이 생산적인 작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면서 국정원의 압박이 상당한 수준임을 호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계속돼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후학들의 용돈 후학은 나발 이 때문에 DC들이지. DC에서 막 정사충이라고 욕먹는 애들 아니야. 이 정사충의 용돈 마련 및 문장학습 그다음 문장학습이래. 아직까지 학습이 안 됐어. 9년 동안. 지금 올라온 댓글들을 보면 아직 학습이 안 된 것 같아. 둘째, 중단될 시 후속 사업이 불가하다. 이 후속 사업은 뭘까? 셋째, 중단될 시의 자존심의 상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하는 거다.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예, 소액이나마 팀원 여러분들에게 고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이 일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알파팀에서 활동했던 한 팀원이 지속적으로 강조한 것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국정원의 돈을 받아 우익 논객을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고 국정원과 우호 관계를 통해 더 큰 일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 대표의 이런 생각은 그가 알파팀에 보낸 또 다른 전자우편에도 확인된다. 2008년 12월 17일 알파팀에게 보낸 보안 유지와 규율 관련 전자우편을 보면 A팀 활동은 푼돈이나 벌자는 목적이 아니라 향후 양성적인 사업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청년 보수 우파 양성을 위한 그랜드 씨발 지랄다. 그래요. 라고 설명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2008년 얘기예요. 2008년. 예, 그러니까 2008년 상황이면 이때가 어떤 때였냐면 그 소위 DC 인사이드에 자, 일단 기사 다 읽고 얘기해 보죠. 자신들의 활동 근거로 청년 보수 우파 양성 등 이념적인 내용을 제시했지만 급여 액수를 놓고 국정원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2009년 2월 급여 지급을 앞두고 알파팀에 보낸 전자우편을 보면 이들 간의 갈등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 국정원이 2월 급여를 입금하기 이틀 전 알파팀에 보낸 전자우편을 보면 학교 측의 견해라며 며칠간 전교조 학력평가 거부 비판에 주력한다. 주어진 주제 외에는 가급적 쓰지 않는다. 글 게재 건수가 너무 적다는 국정원의 전달 사항이 하달된다.
김 대표는 이어 글 게재 건수가 적다는 학교 측 비판은 이달 들어 10여 회 가깝게 반복되고 있다. 최소 월 150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한 명당이겠죠? 이는 각 팀원들이 이틀에 한 번 칼럼을 쓰는 꼴이 된다. 참고하기 바란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최소 150개를 요구하고 있고 이틀에 한 번 칼럼을 쓰는 거. 그럼 이틀에 한 번이면 한 달에 150개. 이틀에 한 번이면 절반으로 나누고 그럼 한 사람당 15개를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한 사람에 15개씩 10명이 썼다는 얘기네. 팀원이 10명이란 얘기야. 그죠? 예. 그러니까 봐봐. 이게 그 최소 월 150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각 팀원들이 이틀에 한 번 글을 쓰는 꼴이 된대잖아. 한 사람이 한 달에 2번 쓰고 그게 한 달에 150개가 된다는 얘기니까 10명이란 얘기지. 그죠? 그래서 그는 전자우편에 PS를 달아 돈이 웬수라고 짧은 코멘트를 남겼다. 그러니까 500만 원으로 10명, 한 달에 50만 원. 한 달에 50만 원 받고, 네, 15개의 글을 쓰는,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저임금도 못 받고 고생했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고려가 입금된 직후인 팀원들에게 보낸 전자우편에서 이번 달은 학교 측의 게재 건수 부족을 이유로 고려를 상당폭 글이 적다고 또 돈을 줄였대. 그리고 베스트로 올라가지 않는 글도 감액했다. 한마디로 이제 DC나 뭐 이런 데에서 그 작업했던 글이 베스트로 꼭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팀원들이 지급받은 고려 역시 불가피하게 조정됐을 것이다. 네. 이는 국정원 쪽이 알파팀의 성과와 실적을 실시간 관리하여 압박했고 지급액까지 조정했음을 보여준다. 이 부분에서 여러 차례 팀원들에게 어려움을 호소했고 게재 건수와 베스트글 게시를 종용했다. 김 대표가 보낸 전자우편을 보면 상당 부분이 다음 아고라, 블로그 뉴스 등의 상호 추천을 독려하거나 조회수를 올리도록 협업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이는 그 숫자가 바로 국정원의 급여로 정산되는 근거였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알파팀과 이들에게 돈을 송금한 국정원 직원 박 씨와의 관계다. 박 씨의 활동은 단순히 자금 지원에만 그치지 않았다. 알파팀과 국정원 간의 오리엔테이션 자리에도 참석하고 국정원이 알파팀에게 영상 체증 장비를 나눠주며 교육한 장소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직 알파팀 팀원은 직접 만난 국정원 직원 가운데 박 씨가 있었냐는 질문에 김한무게를 제외하고는 국정원 직원들의 이름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박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직원이 있었다. 또 김한무게가 알파팀을 관리했던 한겨레 20일 보도 이후 국정원 직원 김 씨를 알지만 당시 그만 만났던 것이 아니라며 여러 국정원 직원을 만났다고 말했다. 여러 국정원 직원이 누구인지 물으며 박 씨를 아냐고 묻자 박 사장님을 비롯해 국정원 직원 여러 명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국정원 직원 박 씨의 알파팀 관리가 매우 직접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고리는 또 있다. 누군가로부터 받은 전자우편의 형태로 알파팀에게 전한 전자우편에 국정원 직원 박 씨의 존재가 드러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내부 전자우편을 보면 어떤 식이냐면 요렇게 투 김성욱 프롬 박땡땡 이렇게 이제 그 지시사항을 받아갖고 바로 포워딩을 한 거야. 전달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로부터 받았다라는 게 누구로부터 받았다라는 게 이제 딱 그 바로 증거로 있었다라는 거죠. 정말 너무 꼼꼼한 업무 처리 방식. 대단해요. 네. 자, 이래서 잠깐만. 이 전자우편 가운데 포워딩 형태로 보는 것은 대체로 조회수 실적을 올리는 프로그램 사용법이나 그러니까 조회수를 그때부터 조작했다는 거야. 동영상 링크들 기술적 조치에 대한 내용이다. 이 가운데 2009년 1월 22일 보낸 전자우편 불법 시위 현장 동영상 링크하는 방법은 김 대표가 박 씨로부터 받은 전자우편을 그대로 알파팀원에게 전달한 것이다. 박 씨는 김 대표에게 아래의 것을 HTML 편집기를 통해서 사용하시면 불법 시위 현장 관련 영상이 첨부된다. 활동 바란다. 라며 동영상 링크를 첨부했다. 이에 대해 전직 알파팀원은 알파팀 내부에 기술적으로 컴퓨터 활용에 밝은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나마 동영상 편집이나 프로그램 활용이 가능한 멤버는 2명뿐이었다라고 증언했다.
김 대표가 기술적인 부분과 관련한 내용을 국정원에서 받으면 직접 전달하곤 했다는 것이다. 이 전자우편이 1월 19일 서울 용산 참사가 벌어진 이틀 뒤에 보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영상은 용산 참사 이후 벌어진 항의 집회를 겨냥한 것으로 추정된다. 용산 참사에 대한 항의 집회의 정부 쪽 체증 자료로 보이는 사진을 압축 파일 형태로 전달받기도 했는데 이 역시 국정원 직원 박 씨를 통해 전달됐는지 규명이 필요하다.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은 김 씨와 알파팀의 관계다. 2월에 급여를 수령한 뒤 메스터는 본인이 수령할 금액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팀원들이 지난달에 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조정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겼음을 이해하기 바란다라고 적었다. 하지만 확인 결과 1월, 2월 이 금액은 50만 원 차이에 불과했다. 알파 팀원들은 한 달에 최대 60만 원을 월 단위 급여로 수령했고 상시적으로 알파 팀원 6명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360만 원 정도가 팀원들에게 돌아간 몫이다. 그러면 잠깐만 10명이 360만 원, 36만 원을 받아갔네. 아니야, 6명이 360만 원. 아까 한 달에 15개씩 쓰라더니 국정원이 알파팀에게 지급한 급여에서 월 200만 원에서 많게 400만 원 정도 가져갔을 것으로 보인다. 지가 중간에 야, 진짜 이 돈을 또 띄어먹냐. 야, 이 새끼들 진짜. 아우, 추접스러워서 진짜. 진짜 막, 야, 너네 진짜. 진짜 그지 새끼도 아니고 진짜. 알파팀원들은 전적으로 김 대표를 신뢰했고 국정원의 일부 후원이 있었지만 사제까지 털어 알파팀을 운영했다. 가만 놔뒀으면 일간베스트에 글이나 쓸 청년들을 우파적인 신념만으로 먹여 살린 것이다라고 항변했어. 미안하다. 그래. 국정원 직원이 예산을 통해 알파팀 같은 민간 여론조작 조직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은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 필요성을 다시 한번 항기시킨다. 현재 국정원 예산은 국회가 들여다볼 수 있지만 실제 국정원 자료는 국회의원만 열람할 수 있다. 또 상세한 예결산 항목을 내놓은 게 아니라서 불법 전역이 있더라도 따지기 쉽지 않다. 사실상 국회 심사가 어려운 형편이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이 미국처럼 외부 자료 유출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전문 인력이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는 관련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 어떤 국가기관도 국가안보를 앞세워 견제와 감시를 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한겨레 21일 알파팀 보도 이후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이 모여 만든 국정원 감시 네트워크가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국정원의 정치 개입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 실시 요구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본격 수사에 나서야 할 검찰 사법당국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다. 네. 2008년에서 2009년에 우리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은 뭐였냐면, 2008년 여름에 여대생 사망 사건, 광우병 집회에서 여대생이 사망했다라고 누가 떠들기 시작하잖아. 그래서 그 내용으로 막 도배된 다음에 웬 남자가 모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광고를 했단 말이야. 근데 자기가 모금을 받은 그 계좌에서 나가는 카드로 마사지 방을 갔던 게 들켜가지고 안마열사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끝났더니 참혹한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코프리카로 분리가 돼. 그때 이제 코프리카로 분리가 되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코프리카 애들이 노래를 지어 불렀어. 기억나요? 내가 언젠가 얘기했던 얘기인데, 예. 그 당시에 코프리카라는 애들이 모여서, 우리 경비실에 누가 뭘 맡기고 갔다고, 가져다 주신다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내가 가져간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코프리카에서,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그러니까 그 DC 인사이드에 코미디 갤러리라는 데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 DC 인사이드가, 만들어진 거는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내가 정확히 기억하는 건
2004년에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그때 DC 인사이드에서 개죽이라는 걸 만들어. 그래서 그 희죽이 웃는 개 그림, 그게 그 DC 인사이드에서 정치사회 갤러리에서 나온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 그 DC 인사이드에서 개새라는 그 새하고 개를 이렇게 합성한 사진, 그거를 이제 들고 나와가지고 그 탄핵 반대 집회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 DC 인사이드가 그냥 프로그래머들이 서로 오픈 소스를 교류하는 데였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으로 이 DC 인사이드가 드러난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개주기를 만들고 개새 그 그림을 만들어가지고 탄핵 반대 활동을 한 다음에 그 정사겔에서 김근태 의원을, 내가 왜 그렇게 아냐 하면 그 당시에 참 그것도 그래, 김근태 의원을 초청을 했어. 김근태 의원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토론회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놈이 야 우리 전효옥을 초청하자 이래. 그래가지고 애들이 재미삼아 그래 그러면서 전효옥을 불렀어. 그래서 전효옥을 불러서 자기네들이 개발라주겠다 이러면서 부른 거야. 근데 김근태 의원을 불렀을 때는 애들이 많이 모였는데 전효옥을 불렀을 때 많이 안 모인 거야. 근데 거기서 전효옥을 불러서 걔네들이 모임을 한 다음에 2004년에 그 2004년 봄이야. 2004년 봄에 그 전효옥을 불러가지고 모임을 하고 나서 얘네들이 변질을 한 거야. 그때부터 새누리당, 그러니까 한나라당의 꼬봉으로 변하기 시작해. 그래서 정사겔 애들이 정사충이라고 욕을 먹기 시작해. 그게 이제 2004년에 벌어진 일이야. 그래서 2004년에 전효옥을 부른 다음부터 거기서 뭔가가 있어. 그날 일을 애들이 잘 쓰질 않아. 이상하게 그날 전효옥을 만난 일을 제대로 안 썼다고 그러더라고. 거기 제보에 의하면. 그리고 나서 정사겔이 우경화되기 시작해. 그날 나갔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상한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 나중에 2006년이 되면 그 정사겔이 노무현 대통령을 막 까는 거야. 노무현 이러면서 노무현을 비하하는 사이트로 변질되는 게 그게 2004년에 전효옥을 부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소위 그 옛날에 탄핵 반대했던 애들이 거의 다 막 떠나가 버리고, 그리고 약간 좀 수준 떨어진 애들이 남아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그런 막 작업들을 하는 데가 그 2005년부터야. 맞죠? 2005년 6년 2006년이 되면 그 소위 노무현 대통령을 그 비하하는 그런 그 이미지들 막 만들고 이래. 그러다가 얘네들이 이제 2006년 지나서 2007년 요때는 정사겔이 이제 거의 좀 존재감을 상실해. 내 기억에. 정사겔을 애들이 정사충이라고 불러. 그러면서 정사충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정사겔에 정상인들은 안 가. 그리고 약간 좀 모자란 애들만 모여있는 갤러리가 돼. 그러면서 그 당시에 막 인기를 끌었던 게 코미디 갤러리야. 그래서 이제 이 코미디 갤러리가 굉장히 이제 능력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맞죠? 그리고 이제 코미디 갤러리로 애들이 막 여러 가지 다양한 엽기 놀이들을 하면서 모여 있었어. 그리고 이 코미디 갤러리가 아프리카 TV를 아프리카 BJ들을 막 괴롭히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뭐 너무 노출이 심하거나 아니면 뭔가 뭐 별풍선을 너무 많이 요구한다든가 이러면 혼내주자 이러면서 막 괴롭히고 그랬던 게 코겔이었어. 그래서 내가 2007년에 와가지고 굉장히 당황을 한 거야. 애들이 단체로 들어와가지고 막 이상한 막 이렇게 성행위하는 그림들을 막 그 단체 채팅으로 쓰고 막 이러는 거 한 25명씩. 근데 내가 순진하게 물어봤잖아. 너네들 왜 그러니? 그러자 애들이 너무 당황한 거야. 막 단체로 들어왔고 야 발라버려 하면서 괴롭히고 있는데 내가 너네들 왜 그러니? 이러면서 엄마 나이 때 지네 엄마랑 비슷한 아줌마가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애들이 작업을 하다 보면 깜짝 놀란 거야. 다 도망갔어. 확 다 나가버리더라고. 예. 그러더니만 나중에 이제 내가 그때 그 애들이 누구였냐면 소위 IMF 때 아버지들이 실직하고 그 가정이 파괴되면서 우울한 청소년기를 보냈던 아이들이었어. 20대 초반에. 근데 이제 그 애들이 제일 고민했던 게 아버지들이 뭐라 그러나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이런 문제들을 막 고민하는 애들이었거든. 근데 내가 그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 여러분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걸린 건 여러분들 앞에 양복을 입고
멋있는 아빠로 살았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좌절감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들이 하는 그 욕은 여러분한테 하는 게 아니다.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멋있는 아빠이고 싶은 거라고, 그거를 내가 기억하게 했어. 그러자 이 코겔 친구들 중에 상당수가 나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게 됐어.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 날 코겔의 어머니다 이러면서 농담 반 욕설 반처럼 코머니 이렇게 부르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코겔 안에서 이때 이제 소위 한나라당 그 댓글 부대가 침투해서 걔네들의 어떤 그 울분과 분노를 악플러로 악용하려고 그랬는데, 이 코미디 갤러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웃음을 좋아하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되게 그 코겔이 스스로를 잘 조절을 했던 거야. 그리고 코미디 갤러리 안에서 코미디 갤러리를 운영하는 그런 팀이 있었나 봐. 걔네들이 안 넘어간 거야. 그래서 코프리카라는 걸 새로 만들어. 그 코겔 애들이 자기네들 멋대로 조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코프리카라는 걸 따로 만들고 거기서 이제 나를 공격하기 위한 노래를 만드는 거야. 아프리카를 이제 비하하고 그 나를 공격하기 위한 노래를 만들고 막 이랬는데, 그때 코겔하고 코프리카가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친구들이 있었나 봐. 그래서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사건을 진상조사를 하더니 여기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들 중에 하나가 메일을 보냈는데 뭔가 이상하긴 하다. 뭔가 이상한 흐름이 잡히긴 한다. 근데 확정적인 증거는 없다. 이러면서 좌우지간 자기네들이 나에 대해서 비하하는 그 노래는 흔적을 없이 지우겠다. 그래가지고 그 노래를 지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데프콘이 노래를 발표한 게 2009년 3월인가 그래. 맞죠? 그 데프콘이 그녀는 낙태 중이라는 노래를 발표한 게 2009년 3월인가 그랬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처음으로 그 데프콘의 노래를 가지고 내가 시비를 거는, 그래 내가 낙태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우리 동생,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의 밑으로 동생을 둘을 임신했다가 계류유산이 됐단 말이야. 그 얘기를 나는 혼자 했다. 근데 아프리카 여비제이가 낙태했다는 식으로 막 그 노래를 지어 불렀기 때문에 내가 그 데프콘한테 그래 내가 낙태했다 이러면서 확 시비를 걸었더니, 그때 우리 방송이 원래 보통 시청자가 2009년까지 1000명이 안 됐었어. 근데 그때 한 3000명이 봐요. 그리고 조선일보 기자가 처음으로 나한테 문자를 보냈던 게 그때였어. 그리고 나서 그 데프콘의 기획사에서 사과를 하고 그 문제를 내가 이제 덮었지. 그 문제를 더 이상 다루지 않기로 하고 그들도 더 이상 이걸 공격하지 않기로 한 거야. 3000명이 봤어. 3000명. 그때 원래 내 방송에 한 700명 800명 볼 때였는데 2008년이. 근데 3000명이 동시에 보게 되면서 망치부인 방송이 확 유명해진 거야. 아프리카에서 그 사건으로. 그리고 나서 그 5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 그 3000명 정도까지 들어와. 그리고 나서 한 1000명 선이 꾸준히 유지되면서 이제 망치 부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애들이 듣게 된 거야. 그러면서 특히 이제 그리고 나서 코프리카가 사라졌던 것 같아, 내 기억에. 왜냐하면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딱 서거한 다음에 코겔 애들이 자기네들이 모여갖고 코겔 코프리카 그때 애들이 이제 뭐 같이 막 움직였었어. 그러다가 얘네들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내가 방송하는 내용을 자기네가 방을 따로 파가지고 지네들끼리 채팅을 하면서 같이 본 거야. 그러면서 얘네들이 내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해에 그 홍어 전라디언이라는 표현을 5월달에 2009년 5월달에 홍어 전라디언 이런 말들을 막 많이 해. 근데 그때 코겔 애들이 자기네들도 이상하다고 느꼈다. 원래 그런 말이 코겔에서 쓰는 말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홍어 전라디언 이런 말들이 많이 늘었다. 그게 2009년 5월 18일 앞두고 그랬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코프리카는 그 뒤로 못 들었어. 그 뒤로 코프리카의 활동 내용은 전혀 못 듣게 되고, 그리고 나서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 그 DC에서 하여튼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이 이 정사겔에 대한 정보와 자료들을 보내. 그래서 내가 2010년에 타진율 잡는 거야. 정사겔에서 공지를 올리면서 계속 그 친새누리당, 친한나라당 입장에 게시물을 올렸던 애가 있는데 걔가 타진요에서 게시물을 올리고 있었어. 그 2010년에 타진요 사건이 터졌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잡았냐면 그때 그 코겔 애들이 제보한 내용이었어. 정사겔에서 그 공지글을 올리면서 그럴싸하게 공지글을 올려서 사람들을 이렇게 세뇌시키는 애가 있었는데 걔가 그 타진요에서 그 소위 타블론의 가족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그 공개 게시물로 만들어서 올리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 예. 그렇게 연결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겔 친구들이요. 나는 되게 나한테 중요했어. 내가 지금 오늘 문득 내가 한 번도 정상적으로 내가 이런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코겔 친구들이 그때 2009년에 코프리카 애들의 그것도 잡아줬지. 그 다음에 2010년에 타진요에 대한 결정적 제보도 해줬어. 그리고 2010년 그 겨울에 연평계리랑 붙었을 때 내가 연평계 애들이랑 붙었을 때 걔 그 연평계 애들이 국정원 직원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쫙 자료를 보내줬는데 맞아. 걔네들이 보내준 자료가 맞아. 그래서 걔네들이 이렇게 보내줬던 자료 중에 좌익 교수가 있었던 거야. 좌익 척결이었지. 그 좌익 척결이 좌익 교수랑 같은 아이디거든. 그래서 그 걔네들이 그 국정원의 그 뿌리를 잡는데 결정적인 제보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DC의 뭐 유명한 중요한 사람이 소위 그 연북계열과 같이 움직였다는 거. 그 따로 카페를 만들어갖고 그 DC의 누구누구가 걔네들한테 막 격려를 해주는 거야. 잘하고 있다 막 이러면서 우리는 이길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그 댓글을 달아줘. 그 아이디로. 그러면 애들이 막 환장을 하면서 연북계열 활동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그 DC에서 연북계열은 국정원이다라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애들이 견제를 한 거야. 그래서 그 연평도 북계 갤러리라는데 글이 안 올라와. 하루에 뭐 많이 올라와야 30개? 그리고 클릭하는 애들이 3, 40명밖에 안 됐어. DC에서 갤러리가 그럴 수가 없대. 근데 이게 워낙 만들어지자마자 갤러리가 되고 거기에 글 쓴 애들이 뻔했던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게 국정원, 나중에 그 진선미 의원이 제보받은 내용에 의하면 연북계열에서 글 썼던 애들의 국정원 직원이 4명 이상 있었다라는 게 밝혀지거든? 그걸 나한테도 제보했었어, 애들이. 그리고 2011년 1월 15일에 그 나한테 악플 달았던 고 좌익 교수, 그것도 그 코겔 친구들이 나중에 제보해준 내용이야. 그래서 내가 그 좌익 교수를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코겔이 그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어. 그리고 그 1월 15일 날 그 연북계리랑 그러니까 1월 14일에 연평계리랑 나랑 대전을 치를 때 그때 그 코겔이랑 야겔이랑 같이 했던 친구들이 이 연북계를 밟아주는 일을 해줬던 거죠. 그리고 나서 쟤네가 안 되겠으니까 일베를 키운 거야. 예, 그래서 일베를 키운 거야. 국정원이 오유에만 글 썼다. 빙산의 일각. 이 기사에 이렇게 자세히 나오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실 우리 아프리카 시청자분들이 나랑 이제 한 10년, 11년? 내가 방송한 지 11년 차잖아. 11년 동안 망치 부인을 쭉 보아왔던 분은 이 역사적인 현실을 목격하신 거예요. 예. 국정원 오유에만 글 썼다. 빙산의 일각. 추가 동원 조직, 포털 SNS 등 총체적인 수사 특검이 필요하다. 요 국정원 댓글 사건이 그래서 진짜 이 새 정부 들었으면 구체적으로 다시 조사해야 될 내용이야. 오유뿐만 아니라 네이버 뉴스, SRL 클럽 이거 봐. 여성시대. SRL 클럽 이게 그 여성시대 사태였잖아. 파리쿡 이런 그다음 트위터, 페이스북에서도 활동을 했다. 국정원 직원들 박근혜 불리한 글에 반대 행위에 집중해서 노출 차단. 그러니까 반대 행위를 집중해가지고 노출을 차단했다. 그리고 추가 동원 조직, 포털 SNS 등 총체적인 수사를 하기 위해서 특검이 필요하다. 네. 내가 그 시절에 그걸 우리 시청자들 그걸 다 목격한 거야. 2008년 9년에 걔네들이 들어와서 빨갱이 이러는 거. 그러면서 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 방송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방송이었어. 내가 왜 2007년에 아프리카로 왔을까 생각해보면 그래서 나는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국정원 댓글 부대 만행을 실시간으로 목격한 거야. 내가 2007년 1월 달에 아프리카 방송을 시작해서
2008년에 집권한 이명박 때 국정원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그래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국정원 댓글 부대의 모든 만행을 나는 실시간으로 목격을 했고 그걸 우리 시청자들이 같이 경험한 거야.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뭐 나랑 같은 동시대를 살았어도 그런 역사적인 순간에 매번 그렇게 연루된 경험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예. 14년부터 보신 분들, 예. 그러니까 내가 2007년 1월 17일에 첫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11년 차 방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프리카에서 망치부인의 방송이, 내가 볼 때는 10년사야. 이명박 박근혜의 역사가 이 망치부인 방송에 다 들어있어요. 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망치부인 방송국, 개인 방송국. 나는 이거는 진짜 누군가가 이거를 그 사료화해야 된다고 봐. 지금 우리 망치부인 방송에 올라와 있는 뉴스들이 다시 찾기도 어려워. 검색도 안 되는 뉴스들도 많아. 그죠? 근데 우리 방송에 맨 처음부터 이 그 10년 동안의 이 데이터가 이러다 오늘 또 폭파되는 거 아니야? 이 10년 동안의 데이터가 어딘가에게 좀 백업이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은 역사예요. 예,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우리 함께 읽는 뉴스에 이게 그 역사야. 예. 옛날에는 이제 이게 아프리카가 아무래도 그걸 뭐라 그러지? 이게 새끼치는 그 무슨 프로그램이잖아. 그러니까 누가 시청하고 있으면 그 시청하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또 시청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시스템이 방폭이 되게 많이 됐어요. 요즘은 그래도 이 방폭이 많이 안 되고 안정화됐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 함께 읽는 뉴스에 올라온 자료를 누군가가 이거를 좀 이 백업으로 데이터화를 할 필요가 있어. 왜냐하면 이게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실시간으로 그걸 막 뉴스로 공유를 했었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 내용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노무현에 대한 그들의 거짓말이 어땠고 그들의 논리가 뭐였으며 그 당시에 무슨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이게 우리 함께 읽는 뉴스에 있는 자료들이 그걸 다 보여주는 거야. 예, 이게 소중한 사료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말이에요. 내가 이제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는데, 이제 요 얘기 전에.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 코미디 갤러리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격동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2007년부터 2012년 그 5년 동안 망치부인과 함께 싸워주셨던 그 코겔 출신의 활동가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은 정말 재미를 추구하는 것처럼 가볍게 움직이셨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다 저한테 제공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 그 DC 인사이드에서 그 국정원은 분명히 움직였고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내주셨던 그 자료들이 제가 이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소스의 역할들을 했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밝혀가는 중요한 한 주인공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소위 이름 없는 옛날에 우리 그 일제 강점기 때 이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잖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러져 갔던 많은 독립투사들처럼 이 이명박의 미친 국정원과 맞서서 그 당시에 싸워주셨던 근데 그분들이 내가 2013년에 돌아왔을 때는 거의 활동하는 걸 못 봤어. 아마도 2012년 대선이 지면서 거의 어디론가 이렇게 사라졌던 것 같아. 예. 아니면 뭐 무슨 오유나 이런 데로 옮겨갔는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그 뒤로는 코겔 분들을 못 만났어요. 근데 좌우지간 그 시절에 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이름도 남기지 않고 그렇게 훌륭히 싸워줬기 때문에 망치 부인이 가장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았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을 봤는데, 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게 어떤, 이 이야기를 읽고, 뭐가 생각나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슬픔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이 있고 세상적인 슬픔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슬픔은 죽음에 이르는 우울증이잖아. 근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를 하고 구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이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더 진지해졌고 자신의 무죄를 더 증명하게 되었고 어떤 것에 대해 분노를 느끼게 되었으며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간절히 바라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점에 있어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무죄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혹시 생각나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 우리 온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내가 볼 때는 어느 한 순간이야. 세월호. 그렇죠. 찌루님 맞았어. 세월호를 통해서 우리 온 국민이 회개했다 그랬잖아, 내가. 그 세월호를 보면서 우리가 모두 너무 큰 슬픔을 겪었는데 그 슬픔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진지해졌고 우리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게 됐고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더욱 분노를 느끼게 되었고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간절히 바라게 되었고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벌하게 되었다. 그죠? 예. 우리나라가 세월호 이후에 이렇게 변했어. 제가 오늘 첫 번째에서는 우리 코겔 친구들이 그 당시에 망치 부인을 도와줬던 이야기였다라면 두 번째 변화가 그 세월호였어요. 2013년에 제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정말 이 땅이 너무나 큰 절망에 쌓여 있어서 망치 부인 방송을 보러 오는 사람도 없었어. 1,500, 1,600명 봤었어요. 그래도 나는 꾸준히 방송을 했고 그러자 2달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내 방송을 못하게 모욕적인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서 내가 방송을 못하게 하고 전과자 방송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든 말이 뭐였냐면 나 이제 전과 1범인데 전과 2범 되면 내가 대구로 출마할 거야. 그러면서 박근혜의 친박 인사들이 소위 정치자금으로 다 그 전과 2범을 받아갖고 최고위원이 됐거든. 그리고 내가 전과 14범 되면 대선 출마할 거다. 그 얘기를 했던 게 내가 이제 방송을 계속 하니까 나를 대법원으로 형을 확정해가지고 내가 이제 돌아와서 방송하니까 감옥 갔다 와서 방송해도 되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대법원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나는 범죄자가 아니다. 나는 무죄다 이렇게 외쳤어. 그랬더니만 2달 만에 대법원 형이 확정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전과자냐 방송을 접으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내가 전과 2범 되면 내가 대구 경북 지역에 출마해야 되니까 방송을 접을 수 없다. 그리고 전과 14범 되면 내가 대선 출마할 거다. 그랬더니만 애들이 전과범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전과자 얘기를. 그래서 내가 이명박의 전과 14범 얘기 그거 찾아갖고 막 기사로 보여주고 그랬어. 그러면서 당당하게 전과자라는 거에 절대로 내가 지치지 않고 사실 내가 자존심 상했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 아니 언론인이 사실을 말했다고 전과 1범이 말이 되냐. 그러면서 내가 이제 파업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의 12제자는 사형수였다. 너가 진실을 말한 언론인이라고 전과 1범이 된 건 영광 아니냐. 근데 그러고 일어났잖아. 진짜 내가 그러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나중에 진짜 확인해보니까 예수의 12제자가 모두 사형수였더라고. 심지어 예수님도. 그래서 나는 당당하게 전과자라는 걸 팔면서 방송을 했지. 그리고 나서 사실은 그 13년의 그 많은 절망, 이거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나는 그 13년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했을 때 내가 국정원 댓글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졌어.
그때 기억나요? 내가 돌아오기 전에 국정원 댓글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 없었어. 내가 2월 20일에 돌아왔거든? 한번 찾아봐. 그 12월 16일 이후에 2월 20일까지 그 국정원 댓글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다루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그냥 덮고 넘어가는 분위기였어. 근데 내가 돌아와가지고 나 혼자 계속 물고 늘어진 거야. 나 감옥에서 봤다. 나 평생 못 잊는다. 그러면서 박근혜가 선거법 위반했다.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뉴스타파하고 한겨레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어. 그리고 최동욱 검찰총장 시절에 국정원에서 검찰이 국정원 댓글 부대의 모든 자료를 인터넷에 뿌려버렸고, 예. 그리고 나서 그해 8월 10일인가였어. 그 토요일 날, 내가 내 딸이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걸 기억하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렵다라고 얘기했던 날, 그때 10만이 모여요. 서울광장에, 그러니까 완전히 대선 실패하고,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인 게 그날이었어. 그 8월에 10만 명이 시청광장에 모인 거야. 그러면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그 국정원과의 싸움을 끝까지 하자 이러면서 딱 뭉쳤는데 바로 그 다음 주에 이석기 문제가 터지는 거야. 그죠? 바로 그 다음 주에 이석기 문제가 터지는 거야. 그래서 이석기 문제로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을 덮었던 게 13년 가을이야. 그래서 이것들이 이 이석기 문제로 이 국정원을 덮고 가는구나라고 느껴서 내가 그 10월 달에 국정원에 대한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시작하잖아. 그게 일부러 내가 국정원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어. 그리고 14년 봄에 그 세월호가 터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언론이 거짓말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14년부터 쭉 14, 15년을 싸우다가 이 15년, 사실은 15년 가을까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잠시 내가 놓치고 있었어. 근데 이 미친놈들이 나한테 민사소송 패소 판정을 내리잖아. 그래서 내가 그 15년 9월 달에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다시 시작을 한 거야. 그때 민사소송에서 나를 패소시키지 않았다면 아마도 나는 계속 국정원 문제는 뒷전으로 미뤘을 거야. 근데 이 등신 같은 것들이 나한테 패소 판정을 내리는 바람에 그래서 내가 다시 국정원이다. 이래가지고 시작을 해, 15년에. 사실은 이제 14년 겨울에 그 통진당을 해산하면서 14년 겨울에 통진당 해산 판정을 내리면서 국정원 문제를 또 엎었던 거야, 얘네들이. 더 덮으려고 그랬었는데 내가 15년에 다시 살려내지. 민사소송 패소되고 이 등신 같은 것들이 네이버 1등으로 만들잖아. 망치부인 패소. 그래서 내가 이 국회 정보위원회 그 국회의원들한테 막 항의하고 이래서 이 사람들이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증거 하나만 내놔라. 이 망치가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다 이래가지고 그 증거를 찾다가 결국은 좌익 교수를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 국정원 문제는 내가 그걸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15년에 그 국정교과서 싸움까지 하고 16년 봄이 되는 거지. 16년 봄에 총선, 그리고 뉴욕에 가가지고 그 결정적인 이야기들을 듣고 돌아와서 최순실 문제, 박근혜 탄핵, 그리고 이제 오늘에 오게 된 거였죠. 하여튼 내가 볼 때는 우리 망치부인의 방송이 사실 우리나라 이 10년의 역사를 보여주는 방송이라고 생각해. 다른 사람들, 공적인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겠지만, 예, 공적에 있는 기관이나 정치인들은 인정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망치부인 방송, 물론 내가 혼자서 떠들었다면 이 모든 일은 불가능했겠죠. 예. 모든 일이 누구 때문에 가능했느냐? 시청자들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2012년까지 소위 이 DC 인사이드에서 국정원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를 자료로 제공해줬던 코겔 친구들. 그리고 13년부터 지금까지 망치부인을 든든히 지켜줬던 건 시청자들이었어요. 예. 정말로 이 시청자들이 그 망치부인이, 내가 요즘에 놀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 망치부인이 했던 내용들이 어디선가 계속해서 댓글로 올라오고,
그러니까 망치 부인 얘기는 없어. 근데 내가 했던 말들, 내가 그 주장했던 내용들이 지금 어디선가 계속 그걸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게 뭐냐? 결국은 우리 시청자들이 그 뜻을 전달하고 전달해서 세상이 지금 막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시청자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정말 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하나님이요. 우리보다 더 IT도 잘 알아요. 검색 이런 것도 잘 알고, 그 무슨 프로그램 바뀌는 것도 잘 알아. 난 잘 몰라가지고 막 아니라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 옛날에 비밀번호 365 방송, 예. 그 비밀번호 365라는 걸 방송할 때도, 그때 나한테 막 그 알려주셨던 내용이 맞았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쟤네 공작을 미리 알려주셔서 내가 그 안치홍 씨의 글을 미리 아침에 시청자들이랑 같이 검색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날 낮에 사건 터지고 나서 바로 그 글을 보여주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꼼꼼하시구나. 근데 내가 막연하게 이 세월호가 대한민국을 회개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이 평화의 사도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라고 내가 막연한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성경을 읽으니까 그 말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이라는 거. 예. 세월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이라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된 거야. 사실 그날 기억하세요? 제가 세월호 날 방송을 하는데 나는 사실 아침 10시에 채팅창을 보지 않아.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아침에 이제 9시까지 라디오를 듣고 9시부터 11시까지는 인터넷 뉴스를 검색할 때야. 아니면 검색을 하고 있을 때야. 근데 우연히 채팅창을 딱 봤는데 지금 진도 앞바다에 배가 전복됐대요. 이런 글이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YTN을 딱 틀었어. 그리고 나서 그 세월호의 모든 일을 목격하게 되는 거야. 근데 생방송을 내가 그날 좀 일찍 시작해갖고 1시 반인가 1시인가 시작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방송을 하는데 이거 비정규직 문제다. 그리고 이거는 선장과 승무원 문제가 아니라 선사와 국가의 문제다. 규제의 문제다. 이 얘기를 막 하시는 거야. 막 이런 얘기가 떠오르는 거야. 근데 내가 감옥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 하나님 나 이거 허위사실로 또 잡혀갈 수 있다. 뉴스를 찾아봐도 없는 거야. 근데 내가 말 안 할라 그랬어. 그런데 말이 어눌해지더라고. 혀를 자꾸 씻고 말이 어눌해지는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그래 이번에 가서 책 하나 쓰자. 정과 입범되면 대구 경북 출마하는 거지. 이러면서 내가 이건 비정규직 문제다. 여러분이 2014년 4월 16일에 망치 부인의 방송을 찾아가서 보세요. 거기 내가 그 얘기를 해. 내가 되게 자신 없어 하면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거 비정규직 문제다. 그때 기억나요? 내가 그때 되게 자신 없어 하면서 얘기했던 게 뉴스에 없었어. 보통 뉴스에 없는 얘기를 하면 내가 잡혀간단 말이야. 그래서 뉴스 검색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없는 얘기를 하라는 거야. 몇 시간 버티다가 결국은 내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거 비정규직 문제다. 그리고 이거 나라의 문제이고 회사의 문제다. 그 얘기를 했어.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감옥 갈 각오를 했지. 그런데 정말로 다음 날인가 그 회사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비정규직인 게 그날 저녁 때 하여튼 비정규직이었다는 게 밝혀져. 선장과 승무원 대부분이 비정규직이었다는 게 그날 밤 뉴스로 나오고 14일 날. 그리고 4월 20일이 아마 일요일이었을 거야. 4월 20일 날 이명박이 30년으로 연장했다. 4월 20일 날 박근혜가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을 없애줬다. 그 뉴스가 나와. 안 그랬으면 지금도 등골이 오싹해. 예. 그러니까 내가 그때 진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 감옥 가려면 또 가야지. 그러면서 했던 얘기인데 진짜 그게 뉴스로 나오니까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 예. 그래, 메르스 때. 그리고 나서 15년 메르스 때도 웃겼던 게, 메르스에 대해서 막 그때 국정원하고 모든 언론이 나서갖고 국정원 이 댓글 부대랑 언론들이 막 사람들을 겁주고 있을 때였어. 근데 내가 뭐라 했냐면 이거 낙타 독감이다. 중동 독감이다.
그래서 이 독감은 이 노약자들에게 위험한 거다. 그러니까 일반 건강한 사람들은 손 잘 씻고 손 잘 씻고 잘 먹으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해. 그때 월요일날 사건이 터졌는데 월화수 내가 3일 동안 얘기를 하니까 목요일날 어떤 놈들이 나한테 와갖고 4명인가가 진지하게 묻는 거야. 너 네 말에 책임질 수 있느냐는 거야. 그때 기억나요? 예. 막 나한테 네가 너 지금 이런 식으로 이 메르스에 대해서 우습게 얘기한 거 네가 책임질 수 있느냐 해서 그래? 그럼 내가 책임질게. 그러면서 건강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를 막 했어. 그날 밤이 되니까 무슨 한의사라고 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해. 기억나요? 그날 목요일날 오후에 한의사라는 사람들이랑 의사라는 사람들이 갑자기 인터넷에 글을 쓰는 거야. 이거는 독감이기 때문에 영양 상태랑 손만 잘 씻으면 된다. 그때 기억나죠? 채팅창으로 나한테 협박했던 거. 야, 씨발놈들 내가 진짜. 얘네들이 막 메르스로 그러니까 메르스 전에 성환종 리스트가 있었어. 메르스 전에 성환종 사건이 있었고, 그 성환종 사건 전에가 뭐였냐면 이제 세월호 일주기였잖아. 세월호 일주기로 얘네들이 막 폭력 집회라고 막 유도할 때였어. 그죠? 폭력 집회라고 그랬던 거 보면 세월호 일주기 때 뭔가 또 사건을 저질렀었어. 그리고 나서 그걸 덮기 위해서 그리고 5월 달이 되니까 성환종 리스트를 막 다 보도하는 거야. 그때 성환종 리스트 때 기억나? 내가 뭐라 그랬어? 성환종 리스트 이거 거의 대부분 나중에 무죄 난다. 기억나지? 왜냐하면 성환종 리스트는 장부가 중요하다. 실제로 언제 얼마를 누구한테 줬다라는 장부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머니에서 발견된 쪽지가 다다. 이거 이렇게 떠들어도 결론은 나중에 다 무죄 나고 끝나 흐지부지 될 사건이다. 내가 4월 달에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와갖고 나한테 그때 어떤 기자가 나한테 사람이 죽었다고 사람이 인터뷰를 하고 죽었는데 이게 그렇게 끝날 문제로 보이냐고. 근데 내가 그랬지. 두고 봐라. 결론이 어떻게 나나. 어떻게 됐어? 이왕구도 무죄 나왔지. 홍준표도 지금 2심 무죄 나왔잖아. 그리고 나머지는 수사도 안 됐고. 그리고 메르스 때 내가 진짜 이거 독감이다. 야 진짜 그런 얘기할 때 나는 뭐 담대했냐. 사실은 속으로 존나 떨었어. 존나 떨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아니 내가 의료 전문가도 아닌데 이게 독감이고 손만 잘 씻으면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 거기다가 막 채팅창에 들어와갖고 네가 책임질 거냐 이러는 거야. 그래 내가 책임질게란 얘기할 때 내가 속으로 하나님한테 진짜 이러시면 안 돼요. 나 딸 키우는데 이러면서 했었다니까. 근데 그 말이 다 맞았지. 내가 하여튼 이 얘기 나올 때 이거 뭔가 수상하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메르스 사건 다음에 전쟁설 때 우리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이 진실을 알게 되고 그죠? 예. 임기 문제로 무효가 될 거다. 보궐선거라서 임기 문제로 무효가 될 거다. 누가 무효가 된다 그랬어? 보궐선거라서 임기 문제로 무효가 될 거라도 블루스카이 귀의 문제야? 뇌의 문제야? 내가 언제 무효가 된다 그랬어? 선거가 무효가 될 수는 없죠. 다만 임기 문제가 터진다 그랬지. 예. 지금 김종인이 그리고 내가 이제 작년에 그런 얘기들 했었어. 작년에 어느 특정인에 대한 반감을 어느 특정 지역에 심어서 얘네가 노리는 건 뭐냐면 올해 대선에서 어느 특정 지역이 그 반감 이걸 이용해가지고 택도 없는 후보를 내세울 거다. 그래서 그 택도 없는 후보를 막 띄울 거고 그리고 그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제3세력을 형성할 거다. 그런 얘기를 내가 작년에 다 했어. 기억나지? 그리고 내가 11월에 이거 미국에서 박근혜를 버린 거다. 미국에서 박근혜를 버렸다는 거고 얘네들이 노리는 건 제3지대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아마 김종인을 중심으로 해서 개헌론 얘기를 꺼내려고 할 거야. 개헌론 얘기를 꺼낼 거야. 그러면서 임기 문제를 물고 늘어질 거예요. 예, 임기 문제를 물고 늘어지면서
흔들어댈 거야. 그리고 이제 이게 왜냐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방선거 때 지네가 압도적으로 먹어야 그 2년 뒤에 총선에 유리하거든. 얘네들이 어떻게든지 내년 지방선거 전에 큰 사건을 저지르려고 할 거예요. 대선이 끝나자마자 논점을 내가 볼 때는 지금 뭐 김종인이 뭐 무슨 대선에는 관심 없다고 봐. 내가 볼 때 김종인이 어느 특정 정당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건 대선용이 아니기 때문이야. 대선 이후를 준비하는 거야. 대선 이후에 개헌론을 퍼뜨려가지고 지금의 임기, 이번에 당선자의 임기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할 거란 말이야. 왜냐하면 헌법에 딱 명시된 문구가 없어. 예. 헌법에 이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도 5년이다. 명문화되어 있질 않아. 그냥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라는 문구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은, 보궐선거가 아니다. 이런 문구가 있어. 근데, 이번에 보궐선거라고 얘기하잖아. 일부러 저녁 8시까지 해. 휴일이면서. 휴일이 아니면요, 8시까지 안 해요. 그거 알죠? 보궐선거는 대부분 휴일이 아니야. 그래서 저녁 8시까지 하는 거야. 그런데 이번 대선을 저녁 8시까지 해. 보궐선거라고. 이거 나중에 이거 대선 끝난 다음에 문제 일으키려는 거예요. 지네들이 미는 후보가 되면 임기 5년이라고 우기고, 그러니까 지네들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될 때를 대비해서 지금 장치들을 해놓은 거야. 예. 장치들을 해놓고, 이제 대선이 끝나자마자 그 개헌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 임기 문제로 시비를 걸 거야. 왜냐하면, 예, 누구더러 가만 좀 있지 그러는 거야? 예. 누구더러 가만 좀 있지 그러는 거야. 나한테? 어이, 까만 초코우유, 누구한테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얘네들이요, 내가 볼 때는, 저 가만 좀 있지, 그럼 누구한테 가만 좀 있으라는 거야? 자기가 쓴 채팅을 잘 봐봐. 선거날 놀아요. 5월 9일날이 임시 휴일이야. 5월 9일이 임시 휴일이라니까? 그래서 그 임시 휴일이기 때문에, 다 놀면서 투표할 수 있어. 그런데 저녁 8시까지로 얘기를 했다니까? 보궐선거라고? 대부분의 보궐선거가 저녁 8시인 이유가 뭐냐면, 보궐선거는 임시휴일이 아니에요. 찾아봐. 보궐선거는 다 평일이야. 그래서 저녁 8시까지로 시간을 늦춰놓은 거야. 그런데 지금 이 대통령 선거를 임시휴일로 잡아놓고, 그리고 저녁 8시까지로 늦춰놨다니까? 그래서 보궐선거라고 명명을 해놓은 거야. 그럼 이건 뭐냐 하면 논란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헌법학자들의 다수가 5년이다라고 얘기를 해. 헌법학자들의 다수가 5년이야. 전원일치가 아니야. 명문화된 문장이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1990년대에 그 대통령의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 문제, 이거를 90년대에 지적한 기사가 있어. 그런데 그게 법 개정이 안 됐다니까? 법으로 명문화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거야. 그게 96년 문제인가 그래요. 20년 전에 그 보궐선거를 임시로 했을 때, 그러니까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가 확정적이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걸 확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아무도 그걸 신경 안 쓴 거야. 왜?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은 없으니까. 그럼 97년이 언제냐? 97년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던 해야. 97년에 왜 기사가 나왔냐?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내가 볼 때는 김대중 대통령을 얘네들이 중간에 자르려는 거였어. 지네들이 이제 97년에 IMF를 일으켰단 말이야. 97년에 IMF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법을 막 날치기 통과시켜갖고 비정규직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때 IMF 체제로 시작을 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IMF 때 그 모든 문제를 해결 못할 거라고 전제하고, 그 책임을 물어서 중간에 자를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중간에 잘라놓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임기를, 확정지어야 된다는 논의가 내부적으로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97년 시사인 기사에 그런 게 나온 거야.
그런데 의외로 김대중이 2년 만에 IMF를 탈출하고 그리고 나라 경제를 정상화시켜놨잖아.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경제규모 11위로 다시 선진국으로 진입시켜놓고 그래서 얘네들의 계획이 실패했던 거야.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이 되면서 얘네들은 이제 탄핵이 성공할 줄 알았다는 거지. 탄핵이 성공될 줄 알았는데 국민들의 반감이 너무 커가지고 결국 탄핵 무효가 됐어. 그리고 나니까 그 임기 얘기는 또 쭉 들어갔죠.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때는 탄핵에 대한 언급도 못하게 했는 분위기였고 그러다가 이제 이 일이 발생했는데 내가 볼 때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다라고 우리가 대부분의 상식적인 학자들은 얘기를 해. 그러나 대선이 끝나자마자 특히 이미 김종인이 옛날에 그 안희정을 만났을 때 그 다음에 이재명도 약속을 했어. 임기 3년에. 찾아봐. 이재명도 임기 3년에 동의했다니까? 그리고 박원순 안희정을 만나서 김종인이 똑같이 요구한 게 임기 3년 아니었어. 맞지? 기사 있지? 그러니까 이게 그 김종인이 그 대통령의 임기를 가지고 흔들려고 나는 지금 판 깔고 있다고 봐. 예. 그래서 일단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얘네들은 임기 문제를 논란으로 만들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혼란을 줄 거야. 뭔가 이렇게 건수를 잡아서 특히 사드 문제. 얘네가 왜 이렇게 사드를 밀어붙일까? 사드 문제로 대선 이후에 미국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그로 인해서 막 그 김정은이가 또 난동을 피우고 그러면 이런 불안의 문제를 책임을 제대로 못 진다라고 하면서 또 누명을 씌워서 대통령을 흔들기를 하겠지. 그래야 내년 지방선거 전에 1년 만에 다시 탄핵시킬 수 있으니까. 옛날에 노무현이 대통령 된 다음에 2003년 1년 동안 흔들었잖아. 2003년 1년 동안 막 흔들어가지고 1년 만에 탄핵안이 가결됐잖아요. 그래서 2004년 3월 12일에 탄핵안이 가결이 돼. 1년이면 사람 하나 등신 만들 수 있다니까? 모든 언론이 다 같이 나서서 일제히 개소리를 해버리면 국민들이 거기에 또 흔들리고 막 난리가 날 수 있는 거야. 내가 볼 때 얘네들의 계획과 구도는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걸로 보인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새로 뽑힐 대통령이 얼마나 큰 지지를 받고 당선되느냐가 그래서 중요할 수 있어요. 예. 박빙으로 되면 박빙으로 막 표가 분산된 상태에서 간신히 대통령이 되면 내가 볼 때는 틀림없이 임기 문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소위 이제 그 뭐라 그러나 대통령의 반대 전선으로 여소야대를 만들 수 있다. 제3지대 여소야대를 만들어서 얘네들이 이제 그 자기네 중심 기지를 중심으로 공격을 해 들어올 것이다. 그 뻔하잖아요 지금. 네. 그런 이제 지금 특정 후보 언급하시면 안 돼요. 난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몰라. 예.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이 지금 상황은 표가 막 분산되어 있어. 그러니까 정당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 누구랑 합치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 뭐라 그러나 여소야대가 만들어지고 그 여소야대가 대놓고 계속 씹어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난리가 나겠죠. 한마디로 이 대통령이 1년 만에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다음 국회의원 총선 때 아마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하는 그러니까 아마 얘네들이 이제 딜을 할 것 같아. 그래서 대통령을 4년 중임제로 딜을 하고 그리고 의원 내각제. 대통령도 2번 할 수 있고 의원 내각제. 그래서 총리를 국회의원들이 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양방이 합의를 보면서 그러니까는 3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를 맞추니까 그게 임기가 3년이 되는 거야. 3년 뒤 4월 달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잖아. 그래서 3년짜리 고 대통령 임기를 만들기 위해서 작전에 들어갈 것이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적인 논거들이 일단 마련돼야 되겠죠? 예. 대통령 임기에 대한 법적인 논거들을 마련해야 돼. 그게 될지가 모르겠고, 두 번째로는 얘네들이 이제 그 합종 연행을 하면서
여소야대로 만들려고 할 것이다. 여소야대를 만들어서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그 특정 지역, 지금 이탈해가 있는 특정 지역을 어디로 흡수하느냐의 문제야. 예. 지금 그 특정 지역이, 내나 캐스팅 보트를 쥐었다는 식으로, 그래서 소위 이제 저쪽 애들이, 거의 포기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특정 지역과 색깔을 흐릿하게 한 정당이 주축이 돼가지고, 그쪽으로 막 가물가물 모여가지고 뭔가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 작전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나는 실패했다고 봐. 그걸 너무나 강하게 그 지역에서도 반대를 했고, 자, 특정 지역을 언급하지 마세요. 그 특정 지역에서도 그 우리를 핫바지로 보냐 이러면서 이제 분노했고, 그래서 그 작전이 일단은 지금 실패한 걸로 보이는데, 얘네들이 쉽게 포기할 애들이 아니야. 쉽게 포기할 애들이 아니니까 결국은 이제 대선 이후에 내년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가지고 딜을 칠 거다. 예. 딜을 치고, 그러면서 이제 여소야대 전국을 만들어서 그 전국 혼란을 유도하려고 할 것이다. 예. 자, 그렇다면 결국은 그 지역민들의 선택이 중요하죠. 어디로 붙을 거냐. 어디와 함께 갈 거냐야.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소위 그 종편이 만들어낸 그 가짜 뉴스와 감정의 노예가 될 거냐, 이걸 지금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굳건한 전국의 주도권을 어디로 잡느냐야. 이게 이제 저쪽 편으로 붙게 되면, 저쪽 편으로 붙게 되면 전국은 계속 혼란할 거야. 전국은 계속 혼란할 거고, 나중에 그 혼란을 이용한 다음에 버리겠죠. 이번에도 경험한 거 아닌가? 이번에도 막 어느 특정 지역을 막 띄우면서 시작했다가 자기네들이 다급해지니까 버렸잖아, 지금. 예. 버리고 지네들끼리 지금 모이고 있는 거잖아. 예. 그런 식으로,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나 후년, 3년 뒤에 총선을 이용해서 그 특정 지역을 계속 갖고 놀다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들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지금 새로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소위 이제, 이명박 박근혜 5년 동안, 10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벌어진 4대강 비리, 자원외교 비리, 방산 비리,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그리고 이 사드 문제를 비롯한 이 무너진 외교, 이런 것들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3년 가지고 되겠냐. 이 3년 가지고 불가능하다는 거야. 이거를 하려면 적어도 최소 15년에서 20년은 걸려요. 지금 이게 그 10년 동안 되돌려 놓은 이 모든 일이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때까지 완성된 그 남북 평화체제는 노태우부터 준비한 거야. 노태우 때부터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20년을 준비했고, 박정희, 전두환 때는 이제 북한을 이용했던 거고, 20년을 준비해서 평화체제를 만들었는데, 이명박, 박근혜 10년 만에 말아먹은 거 아니야. 그걸 다시 세우려면 최소 20년은 걸려요. 그 최소 20년을 어떻게 집권해 나갈 것이냐.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미친놈들로부터, 예. 네. 정말로 미친놈들로부터 그 나라를 제대로 바로 세우는, 근본을 바로 세우는 일을 우리 국민들이 해야 돼요. 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정말 상식이 통하는 그런 합리적인 민주사회를 위한, 온 국민의 굳은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야. 내가 볼 땐.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자, 특정 후보 언급하셔서 강퇴입니다. 예. 특정 후보를 언급하면 모두 강퇴예요. 예, 특정 정당을 얘기하는 것도 강퇴예요. 예. 후보나 특정 정당을 언급하면, 특정 지역,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언급하면 모두 블랙입니다. 지금 블랙 걸리면 대선 끝날 때까지 안 풀어드려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나라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거야. 뭐가 민주주의냐? 어떻게 보면 틀림없이 쟤네들은 헌법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나올 텐데, 자, 얘네들의 의도는 여소야대를 제3지 정당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들 말로는 더 민주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반땡땡 감정을 악용한, 그 당 갈라치기, 그리고 특정 지역과 더불어서, 이 강력한 여소야대 구도를 만들고 이걸로 정권 흔들기, 그러면서 개헌 이야기를 밀어붙이면서 지네들이 영구 집권하는 방법. 이게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가요, 아베가 의원 내각제잖아. 아베가 의원 내각제야. 그래서 아베와 그 미친 당이, 지금까지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국도 의원 내각제예요. 영국도 의원 내각제고 일본도 의원 내각제인데, 이 영국의 대처가 3번인가 총리가 됐잖아. 그래서 그때 영국이 완전히 망해요. 그래서 지금 영국이 부자들의 돈이 너무 많아서 그 세계 상위권 나라이지만 서민들의 생활은 굉장히 망가져 있다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지금 아베 정당이 오랜 기간 동안 장기 집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름은 바꾸고 잠깐 혼란이 있었지만 그것 또한 의원 내각제라는 거야. 이 의원 내각제라는 게 뭐냐면, 원래는 자기네들이 잘못을 하면 그 정당 해산을 하고 내각이 총사퇴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일본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네들이 유리할 때 선거를 했어. 유리할 때 선거를 해가지고 그 재신임을 받고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당을 운영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베당이 영구 집권하기가, 그러니까 옛날에 걔네 일본의 자민당이죠. 걔네가 그 자민당의 뿌리가 지금의 아베당의 뿌리란 말이야. 영구 집권을 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개헌 분위기를 만들어서 특정 세력이 영구 집권할 수 있는 의원 내각제로 가려고 할 가능성이 커요. 이거 알아듣겠어? 말이 좀 어렵나? 응? 이거 지금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쟤네들이 개헌론을 뿌려서 원하는 건 뭐냐면 그 특정 정당의 영구 집권을 위한 의원 내각제로 가는 게 그게 목적이야.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4년 중임제 대통령제도 받아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아주 나는 참 불손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느껴져요. 예. 자, 그러면 우리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얘기야. 그 내년에 내년에 그 개헌,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고 나면 다 같이 헌법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 온 국민이. 그래서 그 헌법에 대해서 헛소리하는 그 놈들을 갈라서 볼 수 있어야 되고, 사실요, 이번 선거에도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언론에서 처음에 공작을 했어. 특정 후보를 띄우기 위해서 일제히 여론조작을 해가지고 여론조작 결과를 들이밀면서 얘가 대세다 막 이러면서 지랄했어. 근데 안 먹혔어. 물론 그 본인의 한계도 컸지만 내가 볼 때는 그 본인의 한계보다 국민들의 수준이 많이 성숙했기 때문이라고 봐. 예. 국민들의 수준이 많이 성숙했기 때문에 언론의 공작에 안 넘어간 거야. 예. 언론의 공작에 안 넘어간 면이 있고, 이 국민들이 이렇게 성숙하게 되는 배경에 난 세월호가 있다고 보는 거야. 세월호 때 모든 전원 구조라는 그 오보가 우리 국민들이 언론을 의심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고, 그래서 국민들이 언론을 난 안 믿게 됐다고 봐. 그래서 언론의 여론 조작을 끊임없이 막 작전을 폈는데 안 먹혔어. 내가 선거 끝나면 아주 중요한 장면 몇 가지를 찝어줄 테지만, 좌우지간 그래서 국민들이 그 세월호를 겪은 우리 국민들의 성숙함으로 이번 선거에서 그 여론 조작을 무사히 이겨냈다라고 봐요. 그 우리 국민들의 그 수준으로 대선이 끝나면 그러니까 선거의 끝으로 다 이루었다. 그렇지 않아. 내가 볼 땐 선거 이후가 더 심각해질 거야. 이게 이 민주주의라는 건 무거운 수레를 밀고 올라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게 멈추면 그냥 뒤로 빠꾸해버리는 거야. 뒤로 도로 떨어져 내려간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선거가 끝나자마자 개헌에 대한 공부를 해서 그 무엇이 가장 우리나라에게 맞는 정치 체제인가 요거를 우리가 잘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헌법을 만들 때 분명한 그러니까 공청회를 우리 국민들이 지금 대선 토론보다 더 많이 봐야 돼. 왜냐하면 이 헌법은 국민이 만드는 법이거든. 그러니 헌법 공청회를 아마 저 새끼들이 되게 어렵게 할 거야. 막 어렵게 얘기를 해서 대부분의 국민이 못 알아듣게끔 만들 거예요.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헌법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개헌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평화의 한반도를 위한 평화의 리더십을 세우는 헌법을 만들게 해야 돼.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쟤네들이 여소야대를 만드는 가장 핵심 키가 뭐냐면 반땡땡 감정이야. 한마디로 이게 대선 전부터 이제까지 어느 누군가를 둘러싼 어떤 특정 세력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잖아요. 예. 아마 틀림없이 선거 끝나자마자 장관을 내정할 때부터 터질 거야. 이제 특정 인사들에 대한 문제점이. 그런데